최고은 회장은 오랜 세월 동안 대기업을 이끌어오면서 까다롭고 깐깐한 성격으로 악명이 높았어요. 사내에서 그녀의 비서로 일하는 이들은 대부분 3개월도 버티지 못하고 사표를 던졌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지요. 회장실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숨조차 크게 쉬기 힘들 정도의 압박감이 감도는 곳이었고, 작은 실수 하나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불안감이 사무실 전반에 깔려 있었답니다. 그런 분위기 가운데에도 신입 비서로 부임한 김도아는 강한 눈빛으로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회사가 제시한 기본 업무 지침과 사전 자료를 세세히 살펴봤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은 예상보다 훨씬 복잡하고 변화무쌍했지요. 그는 초반부터 여기저기서 실수를 쏟아냈습니다. 서류를 접수해야 할 곳을 헷갈려 다른 부서에 넘기기도 했고, 차량 배차 일정을 잘못 잡아 회장의 외부 미팅이 지연되는 일도 있었어요. 첫 주에 이 정도 실수를 하면 평소 같았으면 이미 내쳐졌을 텐데. 사내 직원들은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렸습니다. 그들도 회장실 일에 직접 개입할 순 없었지만 엄격한 회장의 성정을 모두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저 무표정하게 사무실을 오가는 최고은 회장의 모습이 며칠 안에 폭발하지 않을까 조마조마했답니다. 하지만 김도안의 태도는 예상과 달랐어요. 작은 실수에도 크게 기죽지 않고 하나씩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나면 남아있던 서류 더미를 홀로 앉아 재정리했고, 회장이 싫어하는 불필요한 잡음을 줄이기 위해 보고서, 양식까지 새로 만들어 보았어요. 잘못 전달된 자료가 있으면 끝까지 쫓아가서 수정본을 내놓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업무 프로세스를 조목조목 분석했습니다. 어느 날 이른 아침 회장실 앞에서 김도안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은 어떤 일을 먼저 시작해야 할지 체크해 두었습니다. 그는 커다란 파일을 들고 서 있었지만 최고은 회장은 고개 한번 끄덕이지 않고 그냥 지나쳤어요. 부드러운 격려의 말도 날카로운 질책도 없는 무표정이 흘렀습니다. 다만 김도안이 버티는 태도에 대한 의아함이 묻어나는 눈빛이 살짝 비쳤지요. 그날 오후 회사의 주요 파트너사 임원진이 예고 없이 들이닥쳤어요. 예민한 상황이었고 스케줄이 잡혀 있지 않아 당황스러웠습니다. 급히 회장에게 보고해야 했지만 최고은 회장은 이미 어떤 서류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김도안은 상황을 빠르게 정리한 뒤 곧장 파트너사 임원진에게 응대했어요. 죄송하지만 현재 회장님께서는 긴급 내부 미팅 중이십니다. 잠시 대기하실 수 있으실까요? 그는 신속하게 회장실 주변 회의실을 잡고 간단한 다과를 준비했어요. 회장에게는 곧장 메모를 전달해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상황 파악을 가능하게 했지요. 마침내 최고은 회장이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임원진은 불쾌감을 거의 드러내지 않고 차분히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에게는 그들의 예상치 못한 방문에 대한 대책이 이미 머릿속에 들어섰겠지요. 김도안이 즉흥적으로나마 잘 대처해준 덕분에 불편한 자리임에도 크게 문제되진 않았습니다. 신입 직원 준비가 잘 되어 있더군. 파트너사 임원 중 한 사람이 중간중간 내뱉은 말을 옆에서 들은 다른 직원이 살짝 놀라는 기색을 보였어요. 회장실 비서가 불러오는 피로감이 엄청날 텐데도 김도안은 예상보다 부드럽고 성실한 인상을 남긴 것 같았기 때문이었답니다. 이런 에피소드가 하나둘 쌓이면서 회사 안팎으로 회장이 이번에는 비서를 교체하지 않고 좀 더 길게 두는 것 같다라는 소문이 퍼졌어요. 다만 최고은 회장의 태도는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철저한 결과와 효율이었고 그 과정에서 조금의 흐트러짐도 용납하지 않으려 했어요. 회장실 분위기는 살얼음판 같았지만 김도안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자신의 업무를 구축해 나갔습니다. 더 정확하고 꼼꼼하게 일하기 위해 일정과 문서를 정리하는 습관을 강화했고
다른 부서와 소통할 때도 최대한 회장실 특유의 높은 기준에 맞추려 애썼어요. 그래서 늘 메모장에는 빼곡하게 할 일과 주의할 사항, 회장의 기호와 루틴이 적혀 있었답니다. 어느 늦은 밤, 최고은 회장은 퇴근하려다 불이 켜진 비서 자리에서 고개를 들어 김도환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 회장의 표정에는 이해할 수 없는 낯선 호기심 같은 것이 섞여 보였습니다. 한 번도 칭찬이나 지지를 표하지 않았지만 뭔가 다른 비서들과는 다른 인상을 받고 있다는 것이 그 표정에 드러났지요. 처음에는 그저 강인해 보이려 애쓰는 젊은이 정도로만 여겼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도망칠 만도 한데 아직 버티고 있다고 느낀 최고은 회장의 마음 한편에 작게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서로가 상대를 조금씩 인식하고 상대의 성향을 탐색하는 출발이었어요. 회장실에서 벌어지는 매 순간이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흘러갔지만 둘 사이에는 예측하기 힘든 미묘한 기류가 얇게 깔려 있었습니다. 냉혹한 상사와 굳세게 버티는 비서의 관계가 언제 어떻게 변화될지 쉽게 짐작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내의 여러 사람들은 흥미 어린 시선으로 이들의 동행을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김도환은 그런 주변의 분위기를 어느 정도 감지했지만 오히려 동요하지 않고 차분하게 자신의 역할을 다하려고 노력했어요. 일이 끝난 뒤에도 사내 인트라넷을 뒤져 관련 자료를 탐색했고 다른 부서에서 보관 중인 오래된 문서를 챙겨와서 회사의 과거 행보를 파악하는 식으로 준비했지요. 회장이 왜 지금 이런 의사결정을 내렸는지 그 배경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만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회장님께서 어떤 식으로 업무 지시를 내리시는지, 언제 회의 일정을 잡으시는지, 그는 독백하듯 중얼거리면서 밤늦게까지 스케줄표와 경영 보고서를 살펴봤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회사가 발전해온 연역과 주요 사건들을 큰 흐름으로 정리하고 그 안에서 최고은 회장이 직접 주도했던 프로젝트들을 세부적으로 분류했습니다. 어느 날 이른 아침 김도환은 아직 출근 전인 회장실에 조용히 들어가 책상 정리를 하다가 우연히 회사 역사 관련 서적이 꽂혀 있는 걸 발견했어요. 깔끔한 가죽 표지의 책이었고 오래전 창업주 시절의 에피소드부터 시작해 현재에 이르기까지 회사의 여러 전환점을 다룬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소 회장실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자료였는데 한쪽 귀퉁이에 중요라고 표시된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김도환은 그 책을 펼치며 주위에 깊게 훑어보았습니다. 초창기 설립자였던 최종문 회장의 도전과 실패, 그리고 다시 일어선 과정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를 읽는 동안 김도환은 어느 순간 회장실 안에 들어와 있던 최고은 회장을 깨닫지 못한 채 빠져들었고 뒤늦게 인기척을 느껴 급히 책을 덮었어요. 무슨 책이길래 그렇게 열심히 보나요? 최고은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뜻을 알 수 없는 날카로운 기운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회사 역사를 좀 더 정확히 알고 싶어서 혹시 실례가 됐다면 죄송합니다. 김도환이 간결하게 대답한 뒤 조용히 책을 원래 자리에 두었어요. 그러나 최고은 회장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책 표지를 한번 쓰다듬더니 그저 조용히 자리로 향했습니다. 강렬한 호통도 없었고 따뜻한 인정도 없었지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김도환은 회장실 한 구석에 놓여있던 다른 관련 서적들을 자연스럽게 접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무렵부터 김도환은 최고은 회장이 왜 이렇게 완벽주의적이고 예민한 태도를 보이는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큰 회사를 이끌다 보면 조직 내부의 작은 틈도 결국 큰 실패를 부를 수 있음을 통감했던 경험이 누적되어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회장이 바라는 일 처리 방식이 단순히 고집이 아니라 어쩌면 필연적 방어 기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장은 여전히 일과 관련한 말 외에는 거의 하지 않았어요. 다만
가끔씩 문서 더미를 바라보며 미세한 표정 변화를 보였고, 김도환이 정리해둔 파일을 확인할 때는 이따금간 살짝 만족스러운 기색도 숨기지 못했어요. 최근 자료 정리가 훨씬 좋아졌군요. 어느 날 회장은 짤막하게 한마디만 남겼어요. 김도환은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구에게나 들을 수 있는 평범한 칭찬이었겠지만 까칠하고 냉정하기만 하던 회장에게서는 좀처럼 기대하기 힘든 순간이었으니까요. 그 무렵 김도환이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이 있었어요. 최고은 회장이 회사 외부 모임에서 한 번도 사적인 웃음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교 모임이나 중요한 파티에서도 거칠에는 갖추되 진심 어린 미소를 짓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만큼 그녀가 스스로를 철저히 무장해왔다는 얘기이기도 했어요. 이후로 김도환은 자기 나름대로 회장의 이런 성향을 이해하고 작은 디테일에 더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회장의 책상 위에 놓인 액자 속 사진, 오래된 서류 사이에 끼워져 있던 자잘한 메모 같은 것들을 보면서 그녀가 살아온 시간의 흔적을 엿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별한 남편의 존재와 그와 관련된 추억이 곳곳에 얕게 배어 있음을 느꼈지요. 그분이 참 대단한 분이셨어요. 김도환은 회장이 없는 자리에서 혼잣말하듯 중얼거렸어요. 액자 사진 속 남편은 회사 창업주의 손자이자 회장에게는 인생의 파트너였던 인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미 그 남편은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됐지만 사진 속 행복해 보이는 미소가 아직도 남아있는 듯 했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뒤부터 김도환은 매일 아침 책상에 꽃 한 송이를 놓아두기 시작했어요. 커다란 꽃다발도 아니었고 화려한 장식도 없었지만 언제나 짙은 향 대신 은은하고 작은 꽃을 고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가 굳이 설명을 붙이진 않았지만 이 작은 행동으로 회장의 마음에 덜컥 다가가려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가진 외로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담겨 있었어요. 어느 날 오전 회장이 책상 위 꽃을 발견하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건 누가 놓은 거죠? 그 말 한마디에 주변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는 듯 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자 회장은 고개를 살짝 돌리고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꽃을 버리는 듯한 행동도 따로 치워버리는 일도 없었지요. 이처럼 서로의 빈자리를 조금씩 의식하게 된 두 사람은 겉으로는 여전히 냉정한 상하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속으로는 미묘한 연결고리가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일에 대한 대화 외에는 나누지 않았지만 작은 행동과 표정 변화 하나에도 감정이 전해지는 듯 했어요. 그 변화는 회사 생활 전반에 은근히 스며들어 회장실의 공기마저 조금씩 부드러워지게 만들었답니다. 시간이 흐르며 김도환의 집안 사정도 덩달아 복잡해졌어요. 그의 딸 수진이가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사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아내는 남편이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는다고 점점 불만을 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시에 퇴근하기는커녕 주말에도 근무나 대회 행사에 참가해야 할 때가 많았으니 가족의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었어요. 아빠는 회사가 그렇게 좋아? 주말에 우리랑 놀아줄 순 없어? 수진이는 투덜거리며 볼멘 소리를 냈고 아내 역시 걱정을 토로했어요. 이대로라면 가족이 무너져. 이게 뭐야? 김도환은 가족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현재 이 자리를 놓칠 수 없다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오랫동안 맡고 싶었던 책임감 있는 직책이었고 회사 내부 사정도 어느 정도 익숙해진 상태에서 조금만 더 버티면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지요. 하지만 그 희망은 가족들에게는 막연한 변명처럼 들릴 수밖에 없었어요. 밤늦게 퇴근에 들어오면 이미 아내와 딸이 잠들어 있고 주말 행사나 업무가 잡히면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답니다. 아내의 잔소리는 날카로워졌고 딸은 아예 마음을 닫은 듯
집안 분위기는 점차 싸늘해져 갔어요. 회사에서는 마침 또 대형 프로젝트가 시작되려 했고, 최고은 회장은 더욱 꼼꼼하고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하려 했습니다. 비서가 챙겨야 할 일정과 문서가 많아지고 협력사와의 교섭 일정까지 잡히면서 김도환은 더더욱 바빠졌어요. 어느 날 저녁 회장은 김도환이 업무를 마무리하느라 늦게까지 남아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일정은 여기까지로 알겠습니다. 먼저 퇴근하세요. 회장은 짤막하게 지시했지만 김도환은 고개를 들지 않고 앞에 놓인 서류를 계속 검토했어요. 가족을 돌봐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면서도 산더미 같은 업무에 발이 묶여 있었던 겁니다. 이튿날 아침 최고은 회장은 일부러 더 많은 업무를 김도환에게 떠넘겼습니다. 이 서류들도 오늘까지 정리해 두세요. 주말 회의 안건이라 중요합니다. 그 말은 곧 당신이 가정에 신경 쓸 틈을 없애주겠다라는 의도로 들릴 정도였습니다. 김도환은 어안이 벙벙했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어요. 다만 속으로 왜 회장이 이런 식으로 일을 몰아붙이는지 의문이 들었지요. 낮에 잠시 쉬는 시간, 사내 카페테리아에서 다른 직원들이 조용히 수군대는 소리가 김도환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회장님이 비선의 사정까지 다 알더니 일부러 그러신다던데. 가정이 흔들리는 걸 보고 싶지 않아서 차라리 나가라는 뜻일 수도 있지. 김도환은 그 말에 충격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최고은 회장이 어느 날 불쑥 김도환을 불러서 이야기했던 기억이 났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위기가 커지면 회사 일은 둘째가 됩니다. 그럼에도 남아서 버티겠습니까? 그런 뉘앙스의 말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김도환은 제 인생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짧게 답한 뒤 물러나왔습니다. 그렇게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어느덧 김도환은 회장실에서 일하는 게 인생의 전부처럼 되어 있었고 회사 사람들도 그를 살아있는 전설처럼 여기기 시작했지요. 신입 시절에는 실수를 연발했지만 이젠 회장실 업무에 있어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노하우를 축적한 존재가 되었답니다. 새로 들어오는 직원들이 우러러보며 비서의 정석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최고은 회장 역시 김도환의 성실하고 묵묵한 태도를 당연하게 여길 정도로 깊은 신뢰를 보내고 있었어요. 비서로서 맞닥뜨려야 했던 숱한 업무적 위기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김도환은 크고 작은 상처를 받아왔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직접 주도하는 대형 프로젝트가 생기면 먼저 나서서 밤낮 없이 달렸고 회사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내며 회장을 보좌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저 냉정하기만 한 회장도 오랜 세월 곁에서 한결같이 자리를 지켜주는 김도환에겐 때때로 묘한 배려를 보이곤 했습니다. 모두가 연휴를 즐길 때도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회장은 슬쩍 나서서 다른 이들을 먼저 돌려보내고 김도환과 단둘이 회사 서류를 살펴보곤 했지요. 그렇게 함께하던 세월이 30년이 지나고 나니 어느덧 김도환의 모습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건장했던 체격도 조금은 수척해졌고 머리카락에도 희끗희끗한 빛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강단과 성실로 가득했답니다. 회사 곳곳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까지도 김도환의 시선을 피하긴 어려웠고 그는 언제나 회장의 스케줄과 업무 효율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매일 아침 일찍 회사에 출근했어요. 그런 그에게 어느 날 끔찍한 비극이 닥쳐왔습니다. 아내와 딸이 함께 여행을 떠나던 중 탑승한 버스가 낭떠러지로 추락했다는 소식이 날벼락처럼 떨어졌어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출근하던 길에 휴대전화로 전해 들은 소식이라 한동안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지요. 혹시나 오보거나 사고는 났어도
다행히 두 사람은 무사하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상황은 더욱 명확해졌어요.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이미 버스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파손되어 있었고 탑승자 대부분이 큰 부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었다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현장에 달려가고 싶었지만 김도환은 침착하게 회장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알렸습니다. 마음속에서는 거친 파도가 치듯 불안과 공포가 일었지만 30년간 몸에 밴 책임감과 업무적 태도가 그를 잠시 붙잡았어요. 회장실에서 지금 당장 해야 할 업무가 있으면 누구에게 넘길지, 혹시 본인이 떠난 사이 공백이 생기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본능적으로 생각했지요. 그는 자신도 모르게 사고 현장으로 향하기 전 남은 문서와 스케줄 관리를 지시사항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구조 작업은 한창이었고 주변은 아수라장처럼 혼란스러웠어요. 그는 눈이 충혈된 채 구조대와 경찰을 찾아다니며 아내와 딸을 확인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절망적이었고 확인이 끝난 뒤 김도환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두 사람을 한순간에 잃어버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잔혹하게도 시간을 거스르지 않았어요. 김도환이 회사로 복귀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을 받은 건 당연했지만 그는 사고가 일어난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급성 쇼크 상태에 빠져 탈진하고 몸과 마음이 동시에 무너져 버린 것이었어요. 눈을 뜨면 밀려드는 상실감과 죄책감으로 제대로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고 가슴 속에는 회한과 슬픔이 돌덩이처럼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어느덧 몇 날 며칠의 시간이 흐르면서 김도환은 병실 침대에 누워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의사는 체력 회복보다 정신적 안정이 시급하다고 진단했지만 그는 의식이 있어도 표정 없는 얼굴로 창밖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렇게 30년간 강인하게 버텨왔던 남자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최고은 회장은 이 끔찍한 소식을 접한 뒤 바로 김도환의 병실로 향했어요. 평소에는 냉정한 태도를 유지하던 그녀였지만 이번만큼은 속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신을 놓은 듯한 김도환을 보며 그녀는 깊은 충격을 받았고 결국 그 곁을 지키며 함께 밤을 새웠어요. 당신처럼 강인한 사람도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회장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토록 거대한 책임감을 짊어지고 살던 김도환이었는데 지금 그의 눈에서는 30년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울음이 끊임없이 솟아나고 있었어요. 퇴근 후 집에서 가족을 맞이하는 일은 어쩌면 김도환에게 또 다른 의미의 삶의 이유였을지도 몰랐지요. 병실 한 구석에서 밤을 새우는 회장의 손에는 차가운 물수건이 들려 있었어요. 그녀는 시시때때로 김도환의 이마를 식혀주면서 몹시 불편해 보이는 그의 자리에 조심스레 쿠션을 고쳐놓곤 했습니다. 괜한 위로의 말도 불필요한 격려의 말도 내놓지 않았어요.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그의 곁을 지켜줄 뿐이었지요. 간호사가 들어올 때마다 그 모습에 살짝 놀라곤 했습니다. 오랜 세월 대기업의 최고 경영자로 군림해온 인물이 마치 가족을 대하듯 하나하나 배려하는 광경이 낯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회장 본인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일을 처리하는 것도 회사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것도 아닌 듯 보였어요. 그녀는 오로지 병실을 지키고 김도환이 눈을 떴을 때 곁에 있어주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가끔 김도환이 악몽을 꾸듯 몸을 떨거나 감정이 북받쳐 헛소리를 뱉을 때면 회장은 묵묵히 그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차갑고 메마른 손이었지만 그 안에는 잃어버린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자신을 자책하는 슬픔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김도환의 울음도 차츰 잦아들었어요. 30년간 한 번도 울지 않았던 그의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은 아내와 딸을 향한 마지막 인사처럼 끝없이 이어졌지요. 회장은 그런 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비극의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했을 때 김도환은 마침내 조금씩 몸을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태어난 김도환은 삶의 의욕을 잃은 상태였어요. 집에 돌아와도 반겨줄 아내와 딸이 없는 집안이었고 모든 게 멈춰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일어나면 텅 빈 거실이, 돌아다니다 보면 추억이 배어있는 흔적들이 그의 마음을 더 무겁게 짓눌렀어요. 새벽녘에 깨어나 불을 켜고 나면 아내가 만들어주던 향긋한 차 냄새도 없었고 딸이 소파에 늘어져 보던 만화 채널의 흔적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간 김도환은 회사에 복귀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문서나 서류를 볼 정신도 나지 않았고 휴대전화가 울려도 받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듯한 그의 상태를 보고 회장은 직접 김도환을 데려가기 위해 다시 그의 집으로 찾았어요. 이제 혼자 있게 두지 않을 겁니다. 회장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말에는 어떤 설명도 배려의 서술도 없었지만 그저 김도환을 이대로 방치해두면 영영 무너질 수 있다는 그녀 나름의 판단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김도환은 회장의 별채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회장은 꽤 넓은 별채를 마련해두고 있었는데 평소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그곳은 완벽한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어 김도환이 외부 시선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을 추스르기에 적합했습니다. 대저택과 떨어져 있는 별채였지만 마당 하나를 중심으로만 분리된 구조여서 회장이 일정을 마치고 귀가하면 언제든 들를 수 있었지요. 처음 며칠 동안 김도환은 침대에 누워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식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고 종종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다 다시 잠에 들었어요. 밤이 되면 악몽에 시달리듯 혼잣말을 내뱉기도 했고 깊은 우울감에 빠져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조차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매일 아침 문 앞에는 따스한 식사가 놓여 있었어요. 회장이 직접 준비한 것인지 아니면 그가 모르는 누군가의 도움인지 처음에는 알 수 없었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정갈하게 차려진 밥과 반찬 그리고 따뜻한 국이 있었어요. 김도환은 배가 고프다는 느낌조차 잃어버린 상태였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조금씩 허기가 느껴졌고 어쩌다 한두 숟가락을 뜨다 보니 식사를 반쯤 비우는 날이 생기기도 했지요. 어느 날 회장이 별채를 찾았을 때 김도환이 처음으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행동 자체가 지금까지와 달라진 신호처럼 보였어요. 방 안에는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은 옷가지와 책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창문 커튼은 닫힌 상태였습니다. 공기는 탁했지만 그것을 보고도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창문을 열고 먼지를 털어주었어요. 집안일에는 무심할 것 같던 회장이었지만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직접 챙기는 성격이었기에 김도환에게 대신 지시하지 않았어요. 그저 한마디 말 없이 묵묵히 주변을 정리하고 필요 없는 물건들은 한쪽으로 치웠지요. 김도환은 멍하게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그 순간 회장의 표정에 묘한 슬픔이 깃들어 있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 기억해줘요. 회장은 그렇게 짧게 말을 남기고 방을 나갔어요. 그것은 김도환을 구원해주겠다는 거창한 위로나 약속이 아니었고 그저 다시금 돌이킬 수 없는 상실감에 휩싸일 때마다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곁에 있음을 상기시키려는 문장이었습니다. 그 뒤로 김도환은 조금씩 방 밖으로 나와 별채의 작은 정원을 둘러보는 날이 늘어났어요. 꽃밭에는 아직 피지 않은 새싹들이 몇 송이 보였고 인적이 드문 별채 주변에는 산책로처럼 나 있는 조용한 길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회장이 회사에 나가 있으니 혼자 있는 시간이 길었지만 예전처럼 깊은 우울에 빠져 허우적대는 대신 손끝으로 흙을 만져보기도 하고 작게 들려오는 새소리를 들으며 지나온 시간을 생각했어요. 어느 순간 김도환은 자기도 모르게 침묵 속에서 가족을 떠올리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아내와 딸의 부재가 너무나 큰 고통이라 일부러 기억을 지우려 했지만 이제는 그 기억마저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지요. 그들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부정하기보다 그들과 함께 지냈던 시간을 마음에 품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런 감정의 변화를 거치면서 김도환과 최고은 회장 사이에는 말없이 공유되는 유대감이 생겨났습니다.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하게 되었고 이별과 상실이 얼마나 가슴 깊숙이 파고드는 고통인지 알게 되었어요. 비록 대화가 길어지지 않아도 서로의 표정과 작은 행동에서 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별채에 놓인 식사 한 끼, 조용히 열어둔 창문, 문 앞에 놓인 작은 의자처럼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둘 사이에 정을 쌓아갔어요. 어느 날 저녁 회장은 평소보다 일찍 별채로 찾아왔어요.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도 피곤한 기색을 내비치지 않았고 김도환이 거실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자 슬며시 옆자리에 자리 잡았습니다. 여느 때처럼 긴 침묵이 흐르다가 회장은 자신도 모르게 지난 과거를 꺼내놓았어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무작정 회사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지만 그 말 한마디가 별채의 분위기를 바꾸는 듯 했어요. 김도환은 의아한 표정으로 잠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회사 안에서는 철저하고 냉정한 카리스마를 유지하던 인물이 사적인 아픔을 직접 꺼내는 일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처음엔 회사를 지키겠다는 책임감이 전부였는데 시간이 지나니 그것이 내가 살아갈 유일한 이유처럼 느껴졌죠. 회장은 창밖 어둠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남편을 잃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날들이 흘렀는지, 사업 확장으로 회사가 성공가도를 달려도 왜 마음은 허전했는지, 그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않았던 내면의 이야기가 하나씩 흘러나왔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이 항상 있었고 그 일을 완벽하게 해내는 것만이 내 삶을 유지하는 방식이었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외로움을 내가 만들어냈는지는 생각하지 않았지요. 회장은 그 말과 함께 살짝 웃음을 지었지만 그 표정엔 결코 가볍지 않은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김도환은 얕은 호흡으로 그녀의 말을 조용히 들으며 회장이 걸어온 길이 단지 권위와 명예만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었음을 새삼 깨달았어요. 그때 비로소 김도환은 자신 역시 가족을 지키려 애쓰면서도 정작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놓쳐왔다는 자책감을 새삼스럽게 돌아보게 되었어요. 가족을 소중히 여겼지만 언제나 회사 일이 우선이었고 그로 인해 가족들이 느꼈을 외로움과 불안감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엄습했어요. 전 평생 일만 바라보고 달려왔어요. 가족을 위해서라고 합리화했지만 정작 그들이 필요로 하는 순간들을 함께하지 못했죠. 김도환은 낮은 목소리로 생각을 꺼내놓았어요. 회장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는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날 밤 늦도록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시간을 보냈어요. 과거의 후회, 현재의 상실감, 그리고 아직 닥치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까지도 차분히 꺼내놓았어요. 회사에서든 밖에서든 늘 극도로 냉정했던 회장도 병실에서조차 침묵만 지키던 김도환도 그날만큼은 마음 깊숙이 묻어두었던 말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별채의 창문 너머로는 달빛이 어슴풀에 들어와 두 사람의 실루엣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긴 침묵이 찾아왔지만 그 침묵조차 서로를 거부하거나 외면하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몇 마디 말보다 더 진한 공감이 흐르는 순간이기도 했지요. 나도 당신처럼 모든 것을 잃어보았고 그 상실감 속에서도 살아가야 했어요. 회장은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들어 김도환을 바라봤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그 안에는 묘한 단단함과 위로가 섞여 있었어요. 똑같은 고통을 겪어본 적은 없지만 비슷한 상실을 경험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서로에게는 의미 있는 공감이었답니다. 이런 날이 오리라고 상상조차 못했어요. 김도환은 조용히 눈을 감고 중얼거렸어요. 아내와 딸을 잃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에는 스스로 삶을 포기해버리고 싶을 정도로 절망적이었지만 지금은 옆에 누군가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조금씩 숨이 트이고 있었어요. 이 아픔을 완전히 치유하는 날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전처럼 혼자가 되진 않을 겁니다. 회장은 끝맺음 없는 짧은 말을 남기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날 대화 후 김도환은 이전처럼 울거나 몸져 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슬픔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자신의 아픔을 굳이 회피하지 않고 조금씩 내면에 받아들이려는 의지가 생겼어요. 회장 역시 자신이 지닌 상실의 기억을 꺼내 보인 뒤 김도환을 대하는 태도에 한층 편안함이 묻어났어요. 이후로 둘 사이에는 더 잦은 대화가 오갔습니다. 어떤 날은 별채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과거 회사의 위기나 사소한 해프닝을 회상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나란히 앉아 조용한 음악을 듣기도 했어요. 짧은 대화를 통해 서로가 느끼는 감정을 그날그날 교환하며 조금씩 더 솔직해지는 기회를 만들었지요. 김도환은 자신이 회사 밖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왔는지, 아내와 딸과의 추억은 무엇이었는지 회장에게 조심스레 꺼내 놓았어요. 회장도 그동안 자신의 삶을 떠받쳐온 신념과 가족에 대한 애틋함, 그 과정에서 파생된 외로움과 책임감 등에 대해 조금씩 들려주었습니다. 일로만 이어졌던 관계가 이제는 서로를 감싸는 인간적인 유대관계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어느덧 별채 생활도 안정이 찾아올 즈음 회장은 회사가 아닌 다른 곳으로 김도환을 데리고 외출하기도 했어요. 둘이 함께 시골에 있는 작고 한적한 절에 들러 아무런 말 없이 한참을 걸으며 산속의 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하기 어려운 광경이었지만 김도환과 회장 둘 다 그 시간만큼은 세상의 책임에서 벗어나 내면을 다독이는 순간으로 삼았지요. 그 뒤로 별채에서는 더 이상 무거운 침묵만이 흐르지 않았어요. 식사를 함께 할 때면 간단한 대화가 오갔고 때로는 과거의 유머스러운 사건을 떠올리며 미소를 짓는 일도 생겼습니다. 늘 차갑기만 했던 회장도 가끔은 부드러운 눈빛을 보였고 김도환 역시 마음의 짐을 조금 덜어낸 듯 한결 편안한 모습을 되찾았어요.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준 이 시간은 두 사람의 삶을 이전과 완전히 다르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회사 안팎에서 느꼈던 긴장감과 외로움이 줄어들었고 특히 김도환에게는 새로운 가족을 얻은 듯한 따스함이 자리 잡았어요. 물론 잃어버린 가족을 대신할 순 없지만 함께 아픔을 나누고 서로를 이해해주는 존재가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다시 살아갈 희망을 붙잡게 되었지요. 별채 마당에서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작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눈에 띄게 새싹이 돋았고 여름에는 푸른 잎이 무성해졌어요. 김도환과 회장은 그 사소한 변화를 놓치지 않고 마음 한편에 새기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아침 햇살이나 저녁 노을을 보며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작은 기쁨을 찾기도 했어요. 그렇게 회장은 자신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조금씩 열어보였고 김도환도 상실의 아픔에서 서서히 걸어나와 회장에게 기대는 방법을 배워갔습니다. 어느 순간 둘 사이의 관계는 단순한 상사와 직원의 선을 넘어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의 버팀목이 되어가는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 시간들이 쌓이면서
김도환은 회장실 복귀를 자연스럽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잃어버린 가족에 대한 슬픔은 여전히 그의 가슴 한쪽을 지배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결심도 더 단단해지고 있었지요. 회사에 복귀한다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회장 곁에서 좀 더 나은 방식으로 살아갈 방법을 찾고 싶었습니다. 회장 역시 김도환의 마음을 눈치채고 있었지만 굳이 먼저 복귀를 제안하지 않았어요. 그런 결정은 김도환이 스스로 내릴 몫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일로만 연결된 과거와 달리 이제는 서로에 대한 배려가 자연스레 배어 있었습니다. 한편 회사 안에서는 이미 김도환의 안부를 궁금해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많은 직원들이 회장님과 김 비서님은 오래된 가족 같은 사이니까 언젠가 복귀하시겠지라며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두 사람이 어떤 감정으로 이어졌는지, 얼마나 깊은 상처와 위로가 교차하고 있는지는 자세히 알지 못했지요. 그렇지만 시간이라는 것은 역시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별채에서의 생활이 몇 달을 넘어가는 시점에 이르러 김도환은 마침내 이전과는 다른 눈빛을 되찾았어요. 회사 서류를 조금씩 들여다보며 회장의 업무를 돕기도 하고 한때 함께 겪었던 프로젝트에 대해서 회장과 의견을 주고받는 날이 늘어났지요. 당신이 옆에 있어서 할 일이 아직 많아요. 어느 늦은 오후 회장은 창밖 노을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을 건넸어요. 그건 그 자체로 복귀를 권유하는 메시지나 다름없었고 김도환 역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시간은 그렇게 잔잔한 결실을 맺어가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비로소 진짜 의미의 동반자를 얻었고 김도환은 홀로라는 절망감에서 서서히 벗어나 함께 살아갈 삶을 꿈꾸게 되었어요. 30년간 업무로만 묶여있던 관계가 상실과 위로를 통해 더 깊은 인연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창립 50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날 회사 본사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어요. 임직원부터 협력사 대표, 언론사 취재진까지 축하와 취재를 위해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았지요. 대강당은 빛나는 샹들리에와 화려한 무대 장치로 장식되어 있었고 무대 한편에는 회사의 역사와 성과를 보여주는 기념 전시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행사 시작 전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행사의 주인공인 최고은 회장은 의연하고 차분한 표정이었어요. 앞줄에는 회사 발전을 함께 이끌어온 고위 임원들과 관계자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 뒤쪽 객석에는 취재 카메라가 쭉 늘어서 있었어요. 사람들 사이에는 기대와 긴장이 뒤섞인 목소리가 흘렀습니다. 기업의 창립 50주년은 보통 호화로운 축하 연설과 화려한 장식으로 가득 채워지는데 최고은 회장이 어떤 말을 할지 미리 예측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행사가 시작되고 무대 화면에는 회사의 역사가 영상으로 펼쳐졌어요. 창업주의 도전부터 시작해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며 성장해온 기록이 빠른 템포로 전개되었습니다. 여러 혁신적 기술 개발과 대규모 투자, 해외 진출에 이르기까지 회사가 이룬 성과가 한 번에 모아지자 객석에서 잔잔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오래전부터 이 회사에 몸담아온 직원들은 감회에 젖었고 신규 입사자들은 자신이 속한 조직의 규모와 비전에 새삼 놀라는 듯 했답니다. 영상이 끝난 뒤 무대 중앙에 빛이 비추고 최고은 회장이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그 뒤에는 회장실 비서진과 임원들이 늘어서서 대표자의 등장을 지켜봤습니다. 김도환도 조용히 뒤편에 서 있었는데 평소처럼 조용한 표정이었지만 왠지 평소보다 더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회사 행사에는 수도 없이 참여했지만 이날의 분위기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지요. 먼저 무대에서 몇몇 임원이 인사말을 건네고
회사 성장 과정에 대한 경과 보고와 기념 트로피를 수여하는 순서가 이어졌어요. 객석에는 여러 언론사 기자들이 쉬지 않고 카메라 셔터를 누르며 현장을 담아냈습니다. 행사 중반부가 지나고 드디어 최고은 회장이 마이크 앞으로 한 발 더 다가섰어요. 짧은 감사 인사가 끝나자 회장은 객석을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분위기를 풍겼어요. 행사장 전체가 잔잔해졌고 회장은 이번 50주년 기념식의 의미와 그동안 함께해준 이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오랜 임직원들에게도, 이제 막 합류한 신입사원들에게도, 그리고 회사와 함께 발전해온 파트너사와 고객들에게도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이 전해졌어요. 사람들은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회장의 연설을 듣다가 문득 회장이 시선을 돌려 무대 뒤편에 서 있는 김도환에게 손짓하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김도환은 무언가 예감한 듯 잠시 머뭇거렸지만 이내 천천히 무대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전개라 객석에서도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30년 전 신입 비서로 들어온 이가 있었습니다. 회장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어요. 그 말에 모두의 시선이 김도환에게 향했지요. 김도환은 오랜 시간 곁에서 자신을 지켜봐왔을 이들과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에 살짝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그저 담담한 표정으로 회장의 곁에 섰습니다. 이 자리는 지금까지 회사를 위해 헌신한 많은 이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특히 이 사람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30년간 한결같이 내 곁을 지켜주었고 여러 차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었지요. 회장의 목소리는 한층 더 부드러워진 듯 했어요. 객석에서도 그 미묘한 변화를 감지한 이들이 술렁였지요. 회장이 이 정도로 개인적 감사를 언급하는 일은 매우 드물었기에 현장 분위기는 점차 숙연해졌어요. 이 사람은 나에게 단순한 비서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어느 순간 돌아보니 가족보다도 더 가까운 존재가 되어 있더군요. 회장은 무대 위에서 차분히 말을 이어갔어요. 그러다 갑자기 김도환의 손을 잡고 객석 쪽을 향해 함께 섰습니다. 그 광경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30년 동안 당신은 내 아들보다도 더 가까운 존재였어요. 잔잔하게 울리는 목소리에 객석 몇몇이 자기도 모르게 탄성을 내뱉었어요. 그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카메라 셔터 소리가 더욱 빨라졌지요. 김도환은 회장의 손을 잡은 채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한 감정이 몰려왔어요. 지난 30년 세월이 한순간에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이제는 내가 당신의 어머니가 되어주고 싶어요. 회장의 선언 같은 말이 대강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객석에 앉아있던 임직원과 귀빈들은 너무나도 놀란 기색이었고 장소가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이윽고 회장이 마이크를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내 아들이 되어주겠어요? 이 말이 끝나자 김도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애써 감정을 억누르려 했지만 30년간 버텨온 삶의 무게가 한꺼번에 몰려드는 것 같았지요. 가족을 잃고 한때 절망에 빠졌을 때 곁에서 묵묵히 손을 잡아주던 이가 바로 이 사람이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에게 새로운 이름과 삶의 의미를 건네주려 하고 있었습니다. 객석 어디선가부터 작은 박수가 터져나왔고 곧 대강당 전체가 큰 박수갈채에 휩싸였어요. 사람들은 눈물 어린 미소로 무대 위의 두 사람을 바라보았고 취재진은 앞다퉈 사진을 찍고 기록하기에 분주했어요. 재벌가의 회장이 평생의 동반자처럼 함께해온 비서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아들로 받아들이겠다는 파격 선언이었으니 당연히 모두가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김도환은 온몸이 떨렸지만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한 기운이 솟아나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이 전한 따스한 시선이 마음을 흔들었고 자신에게 건네진 손이 결코 놓아서는 안 될 새로운 가족의 상징처럼 느껴졌어요. 행사는 결국 최고은 회장과 김도한 두 사람의 특별한 순간으로 마무리되었어요. 마지막에는 짧은 축하 무대가 이어졌고 긴장이 풀린 직원들은 서로 기쁨을 나누며 환호했답니다. 언론사 기자들은 벌써부터 기사를 어떻게 써야 할지 분주히 메모하며 재벌 회장의 파격 입양이라는 제목을 떠올렸어요. 그날의 연설과 장면은 곧바로 실시간 뉴스로 전파되었고 여러 인터넷 포털과 SNS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깐깐하고 빈틈없는 경영자로만 알려졌던 최고은 회장이 사실은 매우 인간적이고 따뜻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는 반응이 줄을 이었어요. 동시에 오랜 세월 그녀를 그림자처럼 보좌해온 김도한의 삶이 세상에 관심을 받기 시작했지요. 모두가 30년이라는 시간에 주목했고 그 오래된 유대가 만들어낸 놀라운 결과에 감동을 표했습니다. 보수적인 재계에서는 이 결정을 두고 여러 해석과 반응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는 진정성 있는 가족 구성이라고 보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경영권 승계와 연결 지어 복잡한 추측을 내놓았어요. 그러나 정작 두 당사자는 언론 보도나 주변 시선에 크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결정은 갑작스럽게 내린 감정적인 결단이라기보다는 3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조용히 다져진 끈을 이름으로 완성하는 순리 같은 것이었으니까요. 김도한은 이제 서류상으로도 최도한이 되었어요. 별다른 법적 절차가 필요하긴 했지만 최고은 회장 측에서 모든 것을 정리해 주었기 때문에 서류 진행은 생각보다 빠르게 이뤄졌습니다. 신분증을 새로 발급받을 때에는 마음이 묘하게 떨렸어요. 새로운 이름에 담긴 의미를 몸소 실감하게 되었던 거지요.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김도한이라는 이름으로 50년 가까이 살아왔는데 단숨에 최도한이 된다는 사실은 낯설기도 했어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미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어요. 가족을 잃어버린 그 절망의 순간을 지나 회장이라는 인물이 곁에서 삶을 지탱해 주었고 이제는 서로가 진짜 가족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회사 안에서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사람들도 곧 익숙하게 최 비서님이 아니라 최 이사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호칭이 달라진 건 물론이고 그의 존재감도 새롭게 인식되었지요. 많은 이들이 그를 향해 축하와 응원을 보냈어요. 과거에는 회사 내부 자리에서 무거운 업무만 떠맡은 든든한 비서였지만 이제는 최고은 회장의 아들이자 회사의 중요한 경영 파트너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열렸으니까요. 어머니라는 호칭은 아직 입에 붙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말이 점차 자연스러워졌어요. 별채에 살던 시절에 쌓인 깊은 교감과 업무 현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상하관계로 구분되는 벽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공식 석상에서는 회장님이라고 불렀지만 사적인 자리에서는 조금씩 어머니라는 단어가 익숙해져 갔어요. 회사는 여전히 바쁘게 돌아갔어요. 대형 프로젝트가 연달아 진행되고 세계 여러 시장에서 신규 사업을 개척하느라 회장과 임직원들은 숨가쁘게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그런데도 최고은 회장은 단 한 번도 아들의 존재를 뒷전으로 두지 않았어요. 중요한 경영 보고와 의사결정 테이블에 그를 참여시켜 주었고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했지요. 30년 동안 당신은 내 아들보다도 더 가까운 존재였어요. 그날 기념식장에서 했던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어요. 둘 사이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졌고 회장이 과거에 아들에게서 느끼지 못했던 든든함이 이제야 마음 한구석을 채우는 듯 했어요. 회사 직원들도 진심으로 두 사람의 관계를 축하했고 그들 또한 가족처럼 느껴진다는 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외부의 시선은 늘 호의적이지만은 않았어요. 세간에서는 경영권 문제를 두고 이런저런 말이 오갔고 재산 상속에 관한 예측 기사가 쏟아졌어요. 그러나 그 모든 추측과 비난 혹은 의심 섞인 눈초리는 두 사람에게 큰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상실과 고통을 함께 겪어왔고 생사를 넘나들며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준 기억이 있으니 밖에서 무슨 말을 하든 흔들릴 이유가 없었지요. 회사는 50주년 기념 이후로 또 다른 도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다지고 신기술 개발에 투자하며 젊은 인재를 대거 영입하는 등 다양한 프로젝트가 기획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과거라면 최고원 회장이 스스로 모든 것을 주도하려 들었겠지만 이제는 그 자리에 최도안의 역할이 자연스레 녹아들었지요. 최도안은 회사 구석구석을 30년간 꿰뚫어보며 비서로 일해왔기에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실행할 때 가장 현실적인 전략을 세우는데 탁월한 감각을 지녔어요. 부서와의 소통, 현장 상황 파악, 인적 네트워크 활용 등에 이르기까지 그가 중간에서 조율하니 일이 훨씬 매끄럽게 굴러갔습니다. 어느새 회사 내에서는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는 광경이 일상처럼 자리 잡았답니다. 한편 별채는 새로운 가족의 휴식처가 되었어요. 과거에는 단지 조용한 은둔 공간처럼 쓰이던 곳이었는데 이젠 최도안과 회장이 편안히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생각을 정리하는 안식처가 되었어요. 거실 한편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 사진 속에는 회장과 최도안이 환하게 웃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가 새 이름을 갖게 된 뒤 함께 찍은 첫 사진이었지요. 때로는 두 사람이 함께 바깥을 산책하며 회사 현안이나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도 했고 어떤 날은 회사와 전혀 관련 없는 일상을 이야기하며 즐겁게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최도안은 잃어버린 가족의 자리를 완전히 대신할 순 없지만 이제 이곳에서 새로운 관계와 삶을 이어가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어요. 회장 역시 잃어버린 남편에 대한 아픔을 결코 잊은 것은 아니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이 관계를 이해하거나 축복해주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사실이 두 사람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보낸 30년의 시간과 수많은 난관을 함께 넘어서며 쌓인 정, 그리고 가족처럼 서로를 의지하게 된 그 감정은 누구도 함부로 평가할 수 없는 소중한 것이었지요. 몇 달이 지나 어느 신문 일면에 작게 실린 기사에는 일만 하던 재벌 회장과 그의 비서였던 남자가 가조가 되는 이야기라는 문장이 등장했어요. 겉보기에는 고리타분한 경제 섹션 기사 같았지만 기자는 결론에서 두 사람의 사연은 단순한 입양을 넘어선 인간적인 신뢰와 사랑을 보여준다라고 요약했습니다. 읽는 사람들마다 의견은 달랐겠지만 기사 말미에는 30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낸 특별한 가족의 이야기라는 구절이 감동을 자아냈지요. 사무실에서는 종종 새로 들어온 직원들이 최도안의 존재에 대해 물었어요. 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회장님과 그렇게 가깝습니까? 라는 호기심 섞인 질문이 이어졌지만 오래된 임직원들은 늘 비슷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두 분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특별한 모자 사이랍니다. 아주 보기가 좋아요. 하늘이 맺어준 인연인 거지요. 아니지, 회사가 맺어준 인연인 건가?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사람들도 곧 회장과 최도안이 함께하는 광경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였지요. 회사 경영을 위해 나를 세우는 순간이 많아도 둘이 서로 교감하는 장면에서는 진정한 가족 같은 온기가 전해졌으니까요. 잃었던 가족의 자리를 채워주는 그 온기가 두 사람에게는 앞으로도 변치 않을 삶의 이유가 되어줄 것입니다. 함께 걸어온 세월이 깊을수록 서로에게 건네는 지지와 믿음은 더 굳건해지겠지요.
그리고 이들은 따스한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의 상실과 희망을 껴안으며 끝까지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